어서 오세요. 갈치조림으로 드릴까요? 13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에 남자의 심장은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구석에 앉았어요. 모자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눈이 마주치면 13년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치조림 백반 한 상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13년 만에 아내를 찾아온 이 남자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걸 알았다면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도 봄날 인생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겐 바다가 희망이고 어떤 사람에겐 바다가 무덤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3년 전 그 검은 바다가 한 남자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밤에서 시작됩니다. 강민호 32살, 서해안 끝자락, 작은 항구 도시 서진포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29의 같은 동네 처녀 선영과 결혼해 작은 전셋집에 보금자리를 꾸렸고 이듬해 봄엔 고운 딸 민지까지 태어나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행복이란 건 때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민호가 형편이 어려운 친구의 사업 빚보증을 서준 건 순전히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형, 석 달이면 갚을 수 있어. 이름만 좀 빌려줘. 그 한마디를 차마 뿌리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친구의 사업은 석 달은커녕 2달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고 수천만 원의 빚더미가 고스란히 민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독촉장이 날아들고 집 앞에 붉은 딱지가 붙고 아내가 딸을 안은 채 현관 앞에서 벌벌 떨던 그 새벽을 민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살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먼 남쪽 바다 원양어선. 목숨을 담보로 거친 바다 위에서 3년을 버티면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부두 주변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파도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하지만 민호에게 선택지란 건 없었습니다. 아내와 갓난아기 딸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출항 전날 밤 민호는 잠든 민지의 볼에 입술을 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겨우 돌이 지난 아기는 아빠가 얼마나 먼 곳으로 떠나는지도 모른 채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작은 숨소리가 민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진포 부둣가 짙은 안개가 바다 위를 덮고 있었고 짠바람이 코끝을 애는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커다란 원양어선 한 척이 시커먼 몸통을 드러낸 채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죠. 민호는 낡은 더플백 하나를 어깨에 걸친 채 민지를 안고 나온 선영 앞에 섰습니다. 선영의 눈은 이미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턱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민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입을 열었어요. 딱 3년만 고생하고 올게. 우리 민지, 걷고 뛸 때쯤이면 아빠가 꼭 돌아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젖어들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의 가슴에 이마를 묻었고 민지는 엄마 품에 안긴 채 아빠를 향해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그 손을 잡았을 때 세 사람의 체온이 안개 속에서 하나로 뒤섞였어요. 그것이 이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온기였다는 것을 그 순간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고동이 길게 울렸고 민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배에 올랐습니다. 선영은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아기를 안은 채 부둣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그 약속만을 가슴에 품은 채 안개 속에 서 있었죠. 그로부터 2달 뒤 먼 남쪽 바다 한가운데서 기상 관측도 예보하지 못한 초대형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바람이 바다를 뒤집어 엎었고 민호가 탄 원양어선은 20m 높이의 파도에 옆구리를 내리찍혔습니다. 무전은 끊겼고 구조 신호는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색 작업이 열흘 넘게 이어졌지만 바다는 끝내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선체 조각 몇 점과 기름띠만이 태풍이 지나간 바다 위를 떠돌고 있었을 뿐 강민호라는 이름은 실종자 명단에 올랐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망 추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선영은 민지를 안은 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힘겨웠고 눈앞이 시커멓게 좁아지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딱 3년만 기다리라던 그 사람이 고작 2달 만에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잔인한 악몽은 육지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핏줄의 손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에게는 2살 터울의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강대식? 같은 배에서 나고 같은 밥을 먹으며 자란 핏줄이었지만 두 형제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성실하게 땀 흘려 가정을 일구는 동안 대식은 도박이라는 늪에 발목까지 잠겨 허우적대고 있었죠. 처음엔 친구들과 가볍게 시작한 화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맛본 유행은 독이 되어 퍼졌고 어느새 대식은 서진포 뒷골목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독촉은 협박이 되었고 협박은 곧 주먹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마다 골목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다니며 얻어맞던 대식은 이대로 가면 자기 목숨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식에게 형의 실종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짐승이라 해도 제 형이 바다에 빠졌다는 소식에 무릎이라도 꿇고 울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식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형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형이 출항 전에 들어놓은 사망보험금 3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번쩍였어요. 사채업자들의 칼날 같은 독촉, 도망 다니느라 잠도 못 자던 지옥 같은 나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1순위는 형수 선영이었으니까요. 선영이 버티고 있는 한 그 돈은 단 한 푼도 자기 손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대식은 이를 악물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멍하니 빈 방을 바라보고 있던 선영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선영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한 듯 볼이 쑥 꺼져 있었고 울다 지친 눈은 핏줄이 터져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민지만이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죠. 대식은 그런 형수 앞에서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봉투에서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을 꺼내 선영이 앞에 탁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민호로 보이는 남자의 옆에 낯선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편지에는 민호가 쓴 것처럼 꾸며진 글씨로 빼곡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대식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대식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은 빚 갚기 싫어서
배 타는 척하고 이 여자랑 외국으로 도망가려다 사고 난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버림받은 거야. 이 편지 봐. 형이 직접 쓴 거라고. 선영의 두 눈이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 남편이 자신과 갓난아기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치려 했다니. 가슴 한복판을 누군가 못으로 찍어 박는 것 같은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영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더니 이윽고 힘없이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품에서 미끄러진 민지가 찬 바닥에 닿으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선영은 의식을 잃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식은 바닥에 쓰러진 형수를 내려다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칠세라 발 빠르게 움직였죠. 선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3억 원을 모조리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고 거기에 더해 선영이 살던 전셋집에서까지 형수를 내쫓아버렸습니다. 행실 잘못해서 버림받았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우리 강씨네 집에 앉아 있어? 나가! 남편의 죽음과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거짓에 넋이 나가 있던 선영은 항변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를 가슴에 품고 옷가지 몇 벌을 비닐봉지에 쑤셔 넣은 채 문 밖으로 밀려난 그녀의 뒷모습을 대식은 끝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대식은 3억 원을 쥐고 서진포 뒷골목 도박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형의 목숨과 바꾼 보험금, 형수의 눈물 위에 올라탄 그 더러운 돈이 초록색 도박 테이블 위로 흩뿌려지는 동안 서진포의 어느 허름한 고시원 한켠에서는 선영이 젖먹이 민지를 껴안은 채 소리 없이 벽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동생에게 내쫓기고 가진 것이라곤 아기 하나뿐인 29살 여자에게 그날 밤의 세상은 바다보다 더 깊고 캄캄한 구덩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에게 낮과 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온 세상이 고시원 좁은 방 안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민지를 재우고 나면 어김없이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옆에 서 있던 낯선 여자의 얼굴, 남편이 썼다는 그 편지의 글씨체. 이불을 입에 물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미워서 울고 그리워서 또 울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릴 버린 거냐고, 그 약속은 다 거짓이었냐고 대답할 사람 없는 질문을 허공에 내뱉다 지쳐 쓰러지는 밤이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선영은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을 대충 물로 씻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배가 고프면 울었고 기저귀가 젖으면 보챘고 열이 나면 온몸을 불덩이처럼 달구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선영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포 수산시장 뒷골목 식당들을 돌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방 보조, 설거지, 바닥 청소, 생선 손질. 남들이 고개를 돌리는 일이라면 선영은 오히려 손을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좌판에 얼음을 깔고 정오가 넘도록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고 오후엔 식당 주방에 들어가 기름때 낀 그릇 수백 개를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고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쉬는 순간 생각이 밀려올 것 같았고 생각이 밀려오면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일한 품삯으로 고시원 방세를 내고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사면 선영의 주머니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식당에서 버리는 찬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삼키는 것이 선영의 유일한 끼니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거울 속 얼굴이 자기인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빠르게 늙어갔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선영의 몸 위를 짓밟듯 지나갔습니다. 민지가 4살이 되던 해엔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계단에서 굴러 왼쪽 무릎 인대가 찢어졌고 7살이 되던 해엔 과로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이틀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런데도 선영은 퇴원하던 날 곧장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누워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그릇을 씻고 뜨거운 솥을 맨손으로 들어 옮기고 얼음물에 생선을 헹구는 일을 13년 가까이 반복하는 동안 한때 곱고 여렸던 선영의 두 손은 굳은 살이 겹겹이 박여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30이 채 되지 않아 시작된 고된 노동은 그녀의 청춘을 흔적도 없이 앗아갔고 40을 넘긴 지금 선영의 모습은 50이 넘은 사람처럼 지치고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만큼은 달랐습니다. 민지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침, 선영은 전날 밤 새벽 2시까지 다림질을 해두었던 교복을 꺼내 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구겨진 데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려진 하얀 셔츠와 감색 치마. 자기는 몇 년째 같은 옷을 빨아 입으면서도 딸의 교복만큼은 새 것처럼 깨끗하게 입혀보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민지가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보았을 때 선영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웃음은 금세 허물어져 내렸고 선영은 신발장에 기대어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약속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 걷고 뛸 때쯤 꼭 돌아올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악착같이 버틴 세월이 쌓이고 또 쌓인 끝에 선영은 마침내 서진포 끝자락 작은 포구에 자기 이름을 건 식당 하나를 열 수 있었어요. 선영네 갈치조림. 간판도 제대로 못 달고 테이블 4개가 전부인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건 13년이라는 세월을 이 악물고 버텨낸 한 여자의 전부이자 유일한 성이었습니다. 갈치 한 마리를 조려도 정성을 다했고 밑반찬 하나를 내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포구의 어부들과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조금씩 퍼졌고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선영은 정말 겨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뿌리를 내린 한 그루의 나무처럼 선영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그 나무의 속은 13년 동안 사귀고 또 사귄 원망과 그리움으로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영이 서진포의 새벽 시장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지구 반대편 먼 남쪽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민호가 또 다른 지옥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그 밤, 민호는 죽지 않았어요. 산산조각난 선체의 나무 파편 하나를 두 팔로 끌어안은 채 파도에 이리저리 내던져지면서도 끝끝내 손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짠물을 들이마시고 토하기를 수십 번, 의식이 끊어질 듯 아득해질 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린 건 부둣가에서 작은 손을 내밀던 민지의 얼굴이었죠. 그 손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가라앉으려는 몸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틀을 표류한 끝에 민호의 몸은 이름 모를 섬의 해안가로 떠밀려 갔습니다. 모래사장에 엎어진 채 겨우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 서 있던 건 구조대가 아니었어요. 거친 피부에 험악한 눈빛을 한 현지인 남자 서너시 민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민호가 끌려간 곳은 섬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진주 양식장이었어요. 허가도 없이 운영되는 불법 양식장으로
이 섬에 표류하거나 밀려온 외지인들을 붙잡아 공짜 노동력으로 부려먹는 악덕 업주가 버티고 있었죠. 도망치려 해도 사방이 바다였고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 배로 꼬박 이틀이 걸리는 외딴 섬이었기에 탈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 조개를 캐야 했고 해가 지도록 진주 양식 그물을 손질하고 나르는 일이 이어졌어요. 밥이라고 주어지는 건 하루에 쌀 한 줌으로 끓인 묽은 죽 한 그릇뿐이었고 잠자리는 비가 새는 판잣집 구석이 전부였죠. 조금이라도 느리게 움직이면 업주의 몽둥이가 등짝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민호는 하루하루를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우편도 이 섬에서 바깥 세상으로 닿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선영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민지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파도 소리가 판잣집 벽을 때리면 민호는 흙바닥에 누운 채 아내의 이름을 소리 없이 되뇌었습니다. 선영아, 나 살아있어. 민지 잘 키우고 있지. 조금만 기다려. 꼭 돌아갈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약속이 민호를 살게 하는 유일한 숨이었죠. 그렇게 힘든 나날을 견디는 동안에도 민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식장에서 일하면서 진주 양식의 기술을 눈과 손에 새기듯 익혀나갔어요. 조개의 종류를 구별하는 법, 핵을 삽입하는 시기와 각도, 수온과 조류에 따라 양식 방법을 달리하는 요령까지 업주가 시킨 것 이상으로 관찰하고 배우며 언젠가 이 기술이 자신을 이곳에서 꺼내줄 열쇠가 될 거라 믿었던 겁니다. 기회는 7년째 되던 해에 찾아왔습니다. 양식장 업주가 도박빚에 쫓겨 섬을 떠나면서 양식장이 방치된 거였어요. 다른 노동자들은 기회를 틈타 뿔뿔이 흩어져 섬을 떠나갔지만 민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었다는 편이 맞을 겁니다. 대신 민호는 버려진 양식장을 자기 손으로 되살리기 시작했어요. 7년간 뼈에 새긴 기술이 빛을 발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양식장을 일으켜 세운 민호는 품질 좋은 진주를 키워내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섬 주변 상인들 사이로 퍼져나가면서 거래처가 하나둘 붙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지만 민호의 진주는 해를 거듭할수록 명성을 얻어갔고 나중에는 외국 보석 바이어들까지 직접 섬을 찾아올 만큼 사업이 커졌어요. 6년이란 세월이 더 흐르는 동안 민호의 손에는 100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못했던 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표류의 노예처럼 끌려온 섬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갈아 넣어 일궈낸 기적이었죠. 하지만 민호에게 그 돈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있어도 아내와 딸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여권과 신분을 되찾은 민호는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양식장 관리를 현지 직원에게 맡기고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13년 만에 고국행, 비행기 창밖으로 먼 남쪽 바다의 푸른 수평선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주름 깊이 팬 얼굴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아, 내가 간다. 그 한마디를 13년 동안 수만 번 되뇌었을 그 남자가 드디어 하늘 위에서 고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밟은 고국의 땅은 민호가 기억하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민호는 가장 먼저 서진포로 향했어요. 자신이 나고 자란 동네, 아내와 딸을 남겨두고 떠났던 바로 그 항구 도시. 하지만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건물도 간판도
골목의 생김새까지 몽땅 바꿔놓은 거였죠. 변하지 않은 건 바다 냄새뿐이었습니다. 짭조름하고 비릿한 그 냄새를 들이마시는 순간 민호의 코끝이 시큰하게 저려왔어요. 가장 먼저 옛 전셋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선영과 민지의 행방을 아는 이는 없었어요. 오래전에 이사 갔다는 말만 어렴풋이 돌아올 뿐이었죠. 민호는 발품을 팔며 이틀 동안 서진포 곳곳을 뒤졌고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수소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민호는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옛 동네 이장을 수소문 끝에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이장은 민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 민호 아니가. 네 죽은 줄 알았는데 네 동생 대식이가 보험금 타갔잖아. 그 뒤로 네 처가 애기 하나 달랑 안고 쫓겨났다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어.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민호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험금을 빼돌린 것도 동생이었고 아내를 집에서 내쫓은 것도 동생이었다니. 이장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민호의 눈앞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주먹이 부르르 떨렸고 어금니가 부서질 만큼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선영이 갓난아기를 안고 고시원을 전전하며 온갖 막노동을 했다는 것, 몸이 망가지도록 일해서 겨우 포구 끝자락에 작은 식당 하나를 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편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품은 채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것까지. 동네 사람들이 네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아나. 다른 여자랑 도망가려다 죽은 놈이라고. 네 처가 그 원망을 삼키면서 13년을 버틴 거라고. 다른 여자. 도망. 그 말이 민호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선영이 13년간 남편을 미워하며 살아온 그 세월 전부가 동생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뜻이었죠. 민호는 이장의 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포구 쪽으로 발을 옮기다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어요. 13년 전 자신을 삼켰던 바다와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민호는 이를 꽉 깨물고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가서 아내를 끌어안고 싶었어요. 대식의 멱살을 잡고 모든 걸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스스로를 붙잡았어요.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13년 동안 남편을 배신자로 믿어온 아내가 갑자기 나타난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대식이 도망치지는 않을지, 진실의 밑바닥까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민호는 묵고 있던 호텔로 돌아왔어요. 옷장에 걸린 최고급 맞춤 정장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옷걸이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장을 옷장 깊숙이 밀어넣은 뒤 호텔 근처 재래시장을 돌며 가장 낡고 해진 옷가지를 골랐어요. 13년 전 원양어선에 올랐을 때 입었던 것보다 더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호는 낡은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건 100억 자산가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갈 곳 없는 떠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름 깊이 팬 얼굴에 흉터까지 남아있으니 13년 전에 강민호를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였죠. 해가 뉘엿뉘엿 기울던 늦은 오후, 민호는 포구 끝자락의 좁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생선 굽는 냄새, 갈매기 울음소리,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 그 모든 것이 코끝과 귓가를 적시는 사이 골목 끝에 허름한 간판 하나가 보였어요. 선영네 갈치조림.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반쯤 바랜 그 간판을 올려다보는 순간 민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듯 거칠게 뛰기 시작했어요. 13년 동안 수만 번 불렀던 그 이름이 낡은 간판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식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열리자 식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늦은 오후 서너 테이블에 손님이 앉아있던 작은 식당에 들어선 건 행색이 남루하기 짝이 없는 남자 한 사람이었어요. 낡은 점퍼에 무릎이 해진 바지, 달티 다른 모자를 푹 눌러 쓴 그 모습은 영락없이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처럼 보였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식당 가장 안쪽 구석 자리에 몸을 웅크리듯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는데 그 손등 위로 오래된 흉터와 갈라진 피부 자국이 얼기설기 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기름 냄새를 묻힌 앞치마를 두른 선영이 나왔어요. 어머, 손님 한 분 더 오셨나 보네. 선영은 물컵을 들고 구석 자리로 다가가다 멈칫했습니다. 남자의 행색이 눈에 들어온 거였죠. 다른 손님들처럼 인상을 쓸만도 했지만 선영의 시선은 남자의 잔뜩 굽은 어깨 위에 머물렀어요. 앞으로 웅크린 그 등이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의 것이라는 걸 선영은 알아보았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등을 구부리고 13년을 살아왔으니까요. 선영의 눈이 남자의 손등 위로 내려갔습니다. 상처투성이에 굳은 살이 박힌 그 손, 바닷일을 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물에 베이고 소금물에 절여지고 거친 밧줄에 까이며 만들어진 손. 그 손을 보는 순간 선영의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저릿하게 저려왔습니다. 13년 전 부둣가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남편의 손이 자꾸만 겹쳐 보였던 거예요. 그때는 아직 젊고 부드러웠던 민호의 손. 그 사람도 바다 위에서 이런 상처를 입었었는데 파도에 치이고 소금물에 쓸리며 이렇게 거칠어졌었는데 밉다고 원망한다고 평생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면서도 문득문득 그리움이 칼날처럼 스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파도 소리가 들려올 때 딸이 아빠가 뭐하는 사람이었어? 하고 물어올 때 그리고 지금처럼 바다 사람의 등을 볼 때 선영은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가장 크고 살이 오른 갈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을 도톰하게 썰고 양념을 정성스럽게 끼얹어 뚝배기에 올린 뒤 불 앞에서 한참을 지켰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매콤한 향이 주방 가득 퍼질 때까지 선영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치조림 한 상을 쟁반에 담아 구석 자리로 가져간 선영은 남자 앞에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갈치조림에 따끈한 밥 한 공기, 반찬 서너 가지까지 정갈하게 차린 한 상이었어요. 남자가 모자 아래로 고개를 살짝 들어 상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선영은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어요. 바다일 하시나 봐요. 저희 남편도 바다에서 일해서 손이 그렇게 거칠었었는데 맛있게 드세요. 그 말은 미움 속에서도 끝끝내 지워지지 않았던 한 여자의 그리움이었습니다. 원망한다고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길에서 초라한 행색의 남자를 보면 혹시 우리 남편도 저렇게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차마 떨쳐낼 수 없는 미련이었던 거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자 아래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하얀 밥 위에 번졌고 이어서 두 방울, 세 방울이 갈치조림 국물 위로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13년을 기다렸던 아내의 목소리. 13년 동안 흙바닥에 누워 되뇌던 그 이름의 주인이 불과 2걸음 앞에서 자기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미워하면서도 걱정하고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민호는 알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고 눈물이 범벅이 된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민호는 간신히 터져 나오려는 울음소리를 삼켰습니다. 갈치조림의 맛은 13년 전 아내가 좁은 부엌에서 끓여주던 그 맛과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선영의 얼굴에서 청춘을 앗아가고 두 손을 나무껍질처럼 거칠게 만들어 놓았지만 밥 한 그릇에 담기는 그 사람의 마음만큼은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톨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였죠. 민호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쓴 채 눈물을 훔치고 또 훔치며 그 한 상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았을 때 식당 안에는 조용한 저녁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손님 2명이 남아 갈치조림을 먹고 있었고 선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까지는 아니어도 한결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구석자리에 낯선 남자가 밥을 깨끗이 비워준 것이 까닭 모르게 마음을 놓이게 했던 거예요. 그 고요를 산산조각 낸 건 식당 유리문을 벽에 부딪힐 기세로 벌컥 열어젖힌 한 남자였습니다. 강대식? 술 냄새를 온몸에 두르고 비틀거리며 들어선 그는 충혈된 눈으로 식당 안을 휘둘러 보았어요. 13년 전 형의 보험금 3억을 쥐고 도박장으로 향했던 그 남자는 그 돈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빚더미에 올라앉아 형수에게까지 손을 벌리러 온 것이었죠. 대식이 카운터를 향해 비틀비틀 다가가며 다짜고짜 선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야, 형수, 돈 내놔. 지금 나 급한 거 알잖아. 얼마 안 돼, 500이면 돼. 안 그러면 이 가게 내가 엎어버릴 줄 알아? 선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남아있던 손님들이 불안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선영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주방 밖으로 나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건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식은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술에 절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곤 했으니까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붙잡아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도대체 우리한테 왜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긴 나하고 민지가 먹고 살 자리인데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애원하는 형수의 모습에 보통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도 찔렸을 겁니다. 하지만 대식은 콧방귀를 뀌더니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어요. 쇠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귀청을 찢는 소리가 좁은 식당 안에 울려 퍼졌고 남아있던 마지막 손님마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대식이 선영의 코앞까지 다가가며 술 냄새 가득한 입을 열었어요. 장사하는데 돈이 왜 없어? 그리고 말이야, 형이 다른 여자랑 도망간 것도 다 네가 궁상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맨날 찡찡거리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형이 질려서 도망간 거라고. 네 팔자가 그런 거지 누굴 원망해. 그동안 가슴 깊이 박혀있던 상처를 맨손으로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입술을 깨물어 봐도 주먹을 쥐어 봐도 그 말 앞에선 어떤 반박도 목구멍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는 그 거짓을 진실로 믿고 살아온 세월이 대식의 한마디에 다시 피를 흘리며 벌어지는 것 같았죠. 대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고개를 돌리다
식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거지 행색의 남자를 발견한 거예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그 남자를 대식은 턱으로 가리키며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아, 봐라. 저런 돈 안 되는 거지한테는 밥상 차려주면서 가족인 나한테는 돈 한 푼 못 준다? 형수니 진짜 웃긴다. 저런 놈 밥 줄 돈이 있으면 그걸 나한테 내놔야지. 구석자리의 남자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모자 아래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주먹을 쥔 두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파르르 떨리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굵게 솟아올랐어요. 대식이 카운터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며 금고 쪽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안 돼요. 하며 앞을 막아섰지만 대식은 거친 손으로 선영의 어깨를 밀쳐냈어요. 선영의 몸이 휘청거리며 벽 쪽으로 부딪혔고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숟가락이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굽어있던 등이 펴지자 예상보다 훨씬 넓은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남태평양의 바다에서 13년을 버텨낸 몸이었죠. 남자는 의자를 뒤로 밀며 한 발 한 발 대식을 향해 걸어갔어요. 대식은 금고 위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돌렸어요. 거지 행색의 남자가 다가오는 걸 보고 코웃음을 쳤죠. 뭐야 이 양반이 거지가 어디서 감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대식의 팔목을 움켜쥐었어요. 뼈가 부서질 듯 조여오는 그 악력에 대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금고 위에 올려놓았던 손이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빼내려 해도 남자의 손가락은 쇠사슬처럼 풀리지 않았고 대식의 무릎이 저절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 손 놔라, 강대식.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대식이 아니었어요. 벽에 기대어 어깨를 부여잡고 있던 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의 두 눈이 휘둥그레 벌어졌어요. 숨이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방금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만이 고막 안에서 맴돌고 있었죠. 강대식? 그 세 글자를 저 목소리로, 저 억양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13년 전 부둣가에서 딱 3년만 기다려줘라고 말하던 바로 그 목소리. 밤마다 원망하면서도 미치도록 듣고 싶었던 그 음색이 지금 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선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은 머리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채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의 반응은 더욱 처참했어요. 팔목을 잡힌 채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본 순간 술기운이 단번에 달아났고 충혈되었던 두 눈이 공포로 커질 대로 커졌어요. 모자 아래로 보이는 턱선, 이마의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 13년 전 부둣가에서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던 형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형이야? 말도 안 돼. 형 죽었잖아. 바다에서 죽었잖아. 대식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잡혀있지 않은 손으로 남자의 가슴을 밀어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남은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 아래까지 푹 눌러쓰고 있던 낡은 모자를 잡더니 벗어던졌어요. 모자 아래서 드러난 얼굴은 13년이라는 세월이 핥히고 지나간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비스듬히 내려간 흉터, 뺨 위로 깊게 패인 주름, 바닷바람과 떼약볕에 그을린 거친 피부. 32살의 젊은 가장이었던 그 얼굴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눈만은, 그 깊고 진한 눈빛만은 13년 전 부둣가에서 아내를 끌어안던 강민호 그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안을 무겁고 깊은 침묵이 짓눌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13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강민호의 얼굴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의 입에서 숨인지 비명인지 모를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고 바닥에 주저앉은 대식은 귀신을 본 사람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부르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13년의 지옥을 뚫고 돌아왔습니다. 식당 안에 흐르는 침묵은 무거웠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침묵을 깬 건 민호였어요. 대식의 팔목을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아준 민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식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대식,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자기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서 있는 선영.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던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나 안 죽었어. 바다에서 죽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내리깔지 않고 똑바로 선영을 바라보며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태풍에 배가 부서지던 그 밤 부서진 잔해를 붙잡고 이틀을 표류한 끝에 이름 모를 섬에 떠밀려간 일, 악덕 업주에게 끌려가 진주 양식장에서 노예처럼 갇혀 살았던 7년. 연락할 방법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 도망칠 수도 없었던 것. 밤마다 흙바닥에 누워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불렀던 것. 그리고 양식장이 버려진 뒤 맨손으로 다시 일어서서 오직 이 가족에게 돌아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6년을 더 버텨 마침내 성공을 이뤄낸 것까지. 민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선영의 얼굴 위로 감정이 겹겹이 밀려들었습니다. 경악, 혼란, 그리고 서서히 번져오는 어떤 깨달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민호가 대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주저앉아 있는 동생의 꼴을 내려다보는 민호의 눈빛은 연민도, 분노도 아닌 그 모든 것을 이미 지나온 사람의 것이었어요. 대식아, 이제 형수한테 말해. 네가 뭘 했는지. 대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바닥을 짚은 두 손가락이 허옇게 질려 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한 톤 더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랑 도망치려 했다고? 형수 몰래 보험금을 빼돌리고 우리 민지까지 길바닥에 내쫓은 게 네 짓이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선영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비명도 울음도 아닌 숨이 끊어지는 듯한 신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랑 도망간 거 아니었어? 그러면 그 편지, 그 사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민호를 올려다보았어요. 13년 동안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온 그 원망, 밤마다 이불을 물어뜯으며 삼켰던 그 배신감, 사진 속 모습을 밤마다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었던 그 모든 세월이 시동생의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은 채 오열했습니다. 소리가 목구멍을 찢듯 터져나왔어요. 13년간 삼키고 또 삼켜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미워해서 미안한 건지
속아서 억울한 건지, 살아 돌아와서 다행인 건지,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선영의 온몸을 뒤흔들었어요. 대식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형,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형. 그때 내가 미쳐 있었어. 도박빚에 벼랑 끝에 몰려 있어서 형 보험금 아니면 나 죽는 줄 알았다고. 형, 제발. 코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민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엎드린 동생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을 지워낸 듯 고요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13년의 세월이 실린 목소리였어요. 네가 훔친 건 그깟 돈 몇 억이 아니야. 내 아내의 청춘이고 내 딸의 아빠이고 이 가족의 13년이야. 그 눈물값 오늘부터 감옥에서 갚아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파란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며 식당 안을 후쳤고 문이 열리자 경찰 서너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호가 식당에 오기 전 이미 대식의 보험금 사기와 문서 위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해 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호가 치밀하게 준비한 마지막 무대였던 거죠. 경찰이 대식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조용해진 식당 안에 메마르게 울렸어요. 대식은 형을 향해 끝까지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식이 경찰차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민호는 식당 한가운데 서서 두 주먹을 꽉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13년 동안 삼키고 또 삼켜왔던 분노와 슬픔을 마침내 내려놓는 떨림이 어깨 위로 느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식당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는 선영과 그 앞에 서 있는 민호. 두 사람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깊고 넓은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고 민호는 식당 한가운데 서서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불과 두 걸음.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이 그 두 걸음을 천리만큼 멀게 만들어 놓고 있었죠. 먼저 움직인 건 민호였습니다.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천천히 선영 앞으로 다가간 민호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선영이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 손을 조심스럽게 끌어내렸습니다. 그 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굳은 살이 겹겹이 박이고 갈라지고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아내의 손. 13년 전 부둣가에서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는 작고 부드럽기만 했던 그 손이 자신이 없는 세월을 온몸으로 버텨내느라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었죠. 민호는 그 거친 두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늦어서 미안해. 당신을 이 지옥에 혼자 두고 우리 민지한테 아빠 한 번 못 해주고 내가 정말 미안해. 100억 자산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남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영의 입술이 한참을 떨리다 이윽고 터질 듯 참아왔던 울음이 목구멍을 뚫고 쏟아져 나왔어요. 당신, 진짜 당신이잖아. 왜 이제야 온 거야? 선영은 민호의 낡은 옷깃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밀어내야 할지 끌어안아야 할지 몰라 떨리는 두 손이 옷깃 위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13년을 미워했고 13년을 원망했고 13년을 저주했던 사람이 눈앞에 살아 돌아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가슴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밀어내는 대신 선영의 두 손은 옷깃을 쥔 채 민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마를 남편의 어깨에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한 번도 내보내지 못했던 울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배신당했다고 믿었을 때도, 새벽 시장에서 쓰러졌을 때도 꾹꾹 눌러 삼키기만 했던 13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죠. 민호는 아내의 등을 감싸 안은 채 자기도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쏟았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허름한 식당 안을 가득 채웠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열린 유리문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식당 유리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후다닥 뛰어들어온 건 교복 차림에 운동화 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달려온 한 소녀였어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니네 엄마 식당에 경찰이 왔다는 말을 듣고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온 것이었죠. 민지였습니다.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가 어느새 엄마의 어깨까지 키가 자란 중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민지는 헐떡이며 식당 안을 둘러보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를 안고 있는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흉터가 있는 얼굴. 하지만 민지의 시선은 그 남자의 눈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엄마가 밤마다 꺼내보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던 낡은 사진 속 젊은 아빠의 눈과 같은 빛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선영이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아빠야. 네 아빠가 돌아왔어. 민지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호칭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빌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민지의 입에서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처음엔 바람 빠지듯 작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한 걸음 다가서며 다시 한번 부른 그 목소리는 식당 안 공기를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아빠. 민지가 뛰어와 민호의 품에 안겼어요. 민호는 한 팔로 아내를, 한 팔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지의 체온을 마지막으로 느꼈던 것이 13년 전 출항 전날 밤이었죠. 그때 볼에 입술을 대었던 아기가 지금 자기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품 안에서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하나로 뒤섞였고 허름한 식당의 형광등 불빛이 그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식당 문을 닫고 안에 남았습니다. 밥을 차려 먹지도 불을 끄지도 않은 채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꺼내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였지만 그 밤만큼은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만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것. 세 사람의 맞잡은 손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서진포 포구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네 갈치조림 자리에는 깨끗하게 새 단장을 한 식당이 들어섰어요. 간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그 이름을 그대로 두자고 했거든요. 이 간판이 당신이 13년을 버텨낸 증거잖아. 이건 절대 바꾸면 안 돼. 그 말에 선영이 울먹이면서도 웃었던 그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던 민지가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어두었죠. 낡은 테이블과 삐걱거리는 의자는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선영의 갈치조림 맛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호가 돌아온 뒤 선영의 음식에서는 전에 없던 깊은 맛이 났다고 단골 손님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손맛까지 달라진 거였죠. 민호는 거창한 사업 확장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100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선영보다 먼저 일어나 식당 앞 바닥을 쓸고 수산시장에서 직접 생선을 골라왔습니다. 13년 동안 하지 못했던 남편의 자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 넣으려는 것처럼요.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갈치 상자를 양손에 들고 돌아오는 민호의 등을 보며 선영은 가게 앞에 서서 물끄러미 그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어요. 13년 전 부둣가에서 멀어져 가던 등이 이제는 자기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영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풍경이었죠. 식당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렸어요. 세 사람이 식당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호가 왼쪽에, 선영이 오른쪽에, 그리고 민지가 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민호의 얼굴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고 선영의 두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세 사람의 눈가에 번진 웃음만큼은 13년의 어둠이 무색할 만큼 환하고 따뜻했어요. 민지는 달라졌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면서 아이답지 않게 조숙하고 남들 앞에서 좀처럼 웃지 않던 아이였는데 민호가 돌아온 뒤부터 웃음이 부쩍 잦아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당으로 곧장 달려와 아빠 나왔어 하고 소리치는 것이 매일의 인사가 되었죠. 민호는 그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을 향해 두 팔을 벌렸고 민지는 가방을 내팽개친 채 아빠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지가 학교 갈 때면 민호가 현관 앞에서 딸의 가방끈을 매만져 주었어요. 그리고 골목 끝까지 나란히 걸으며 손을 잡고 배웅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민지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걷는 아빠의 뒷모습을 본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 집은 매일 아침이 소풍이야 하고 웃었을 만큼 그 풍경은 포구 골목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주말이면 세 식구는 포구 방파제 끝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민호를 삼켜버렸던 바다, 선영에게 남편을 빼앗아갔던 바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세 사람에게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방파제 위에서 민지가 아빠에게 기대어 과자를 먹고 선영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는 그 시간은 이 가족이 13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평화로운 순간들을 한꺼번에 되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13년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죠. 하지만 민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손에 핸드크림을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한 손가락 한 손가락 굳은 살 위를 천천히 문지르는 그 손길에 선영은 처음엔 손을 빼려 했어요. 이렇게 거친 손이 부끄럽다고, 볼품없다고. 그때 민호가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이 손이 우리 민지를 키운 손이잖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야. 그 한마디에 선영은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13년 동안 흘렸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따뜻하고 맑고 가슴 한복판이 환해지는 눈물이었죠. 대식은 보험금 사기와 문서 위조, 그리고 강요죄까지 겹쳐 긴 형기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대식은 끝까지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민호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대신 수감 중인 동생 앞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벌을 다 받고 나와서 그때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자. 그것이 민호가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온정이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봄이 왔어요. 서진포 포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 좁은 골목길 위로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실려 내려앉았고 바다 위에는 아침 햇살이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죠. 민호가 식당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짭조름한 바다바람과 함께 꽃향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선영이 주방에서 갈치를 손질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민지는 카운터 옆 작은 책상에서 숙제를 하다 말고 아빠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민호는 앞치마를 두르며 아내 옆에 섰어요. 나란히 서서 칼을 잡고 생선을 다듬는 두 사람의 팔이 가끔 부딪혔고 그때마다 선영이 좀 비켜봐요. 좁다니까 하고 투덜거렸지만 민호를 밀어내는 대신 어깨를 살짝 기대는 것을 민지는 놓치지 않았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세 식구는 식당 앞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호가 가운데, 왼쪽에 선영, 오른쪽에 민지. 민지가 아빠 팔에 매달려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쏟아내면 민호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선영은 남편의 어깨 너머로 딸의 얼굴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별것 아닌 오후였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13년을 기다려온 기적 같은 오후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바다가 희망이고 어떤 사람에겐 바다가 무덤이 된다고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강민호에게 바다는 무덤이 될 뻔했지만 끝내 무덤이 되지 못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이 가족에게서 청춘을, 웃음을 함께할 수 있었던 수천 개의 아침과 저녁을 앗아갔지만 그래도 되찾은 것이 있었어요. 거칠어진 두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오늘, 딸이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내일, 그리고 식당 앞 벚꽃 아래에서 함께 봄바람을 맞을 수 있는 이 순간. 서진포 포구의 작은 식당, 선영인의 갈치조림 앞에는 오늘도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마침내 찾아온 이 가족의 봄날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환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13년 만에 다시 만난 민호와 선영이 두 사람에게 응원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